가장 큰 이제 내용 영역이죠.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생활 적응. 그래서 그 생활 적응은 장애가 좀 심한 학생을 대상으로 구성해 놓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스는 근데 진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임상에서도 가장 많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검사 도구입니다. 그래서 카스는 여러분 요 정도는 알아두세요. 카스는 뭐 하는 거냐? 요거는 예전에 여러분 아주 예전에 지금이랑 시험 전형이 다를 때 여기 나왔었어요. 그래서 검사 도구 결과 좀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요 정도는 알아두세요. 뭐라는 거냐? 자폐 범주성 장애를 뭐 하는 거? 판별. 얘가 자폐냐 아니냐? 그 다음에 다른 장애냐 자폐냐 이런 걸 판별하기 위한 진단 도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카스. 근데 이제 예전엔 카스였는데 카스2가 있어요. 카스2. 그래서 지금 카스2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거는 이제 크게 요거는 알아두세요. 카스2. 요거는 자폐 진단 도구이다. 판별하기 위한 도구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은 자폐 이 카스도 이제 크게 두 부분의 평가를 합니다. 표준형이 있고요. 고기능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다르겠죠. 자폐를 보는 일반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표준형이 있고 고기능 자폐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간 이런 게 그냥 구성이 그냥 크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크게 보세요. 그런 과정의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검사자는 기본적으로 표준형이나 고기능형 평가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15개의 항목을 모두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런 거구나 라고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 두실 거 15개에 대해서 검사를 했죠. 그러면 총점을 산출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무슨 점수를 활용해서 산출한다? T점수, 백분위 점수 이해되시겠죠? T점수랑 백분위 점수로 결과를 준다. 교과명, 과목명 쓰는 거 있었죠? 2015랑 22 해가지고 직업이랑 직업생활 쓰는 거 있었죠? 이건 왜 제가 이렇게 해놨냐면은 여기 가운데 점 있죠? 원래 점 있는 거 아시죠? 점을 또 그렇게 많이 안 쓰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 점 없으면 실제로는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틀리죠, 여러분? 직업 및 생활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직업 땡 생활은 그거랑 땡 없이 그냥 직업 생활. 완전 다르죠. 진로 및 직업교육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그 중에 한 가지 쓰라고 했습니다. 주유기 가다가 이렇게 탐지하는 거 뭐 그런 거 쓰셔도 괜찮겠죠. 뭐 아니면은 뭐 앞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 같은 거 늘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걸 만약에 인지할 수 있다면 괜찮죠. 아니면은 또 이제 제가 답안에 해설해 드린 게 주유소 지나갈 때마다 냄새 나는 거. 그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 같은 데 지나갈 때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냄새가 나는 거랑 주유소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나는 건 좀 다르죠. 주유소에는 항상 기름이 있으니까 항상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단서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냄새라고 해서 항상 단서인 건 아니라는 걸 한번 보시라고 예시로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주유소를 지나갈 때마다 나는 기름 냄새 지표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뭐든지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늘 그 자리에 있는 거, 늘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면 다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그거 예시 쓰시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건 뭐 기본적인 거 예로 써놓은 거고요. 요거도 그냥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도 사실은 이제 보행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 기출로 나오진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보행할 때 아무래도 모든 잔존 감각을 뭐 냄새든 촉각이든 뭐 청각 다 활용을 하는 건데 시각장애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하는 감각이 바로 청각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청각 단서를 활용해야 되는데 보행을 하는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 청각 단서를 방해하는 요인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방해하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운드 마스크랑 사운드 섀도우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도 이제 쉽게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마스크 있죠. 마스크.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마스크. 우리가 차폐를 영어로 뭐 한다 그럴까요? 마스킹 한다 그러거든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차폐를 우리가 매스킹 한다 또는 마스킹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운드 마스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주변에 여러분 우리 차폐한다는 거는 반대쪽 귀에 뭐 들려주는 거예요? 소음 들려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운드 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주변에 무엇 때문에? 소음 때문에 주변의 소음으로 인해서 내가 들어야 되는 청각적인 단서를 못 듣게 되는 현상을 사운드 마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이랑 관련된 거구나. 그래서 마치 차폐된 것처럼 내가 들어야 되는 청각 단서를 듣지 못하게 되는 걸 사운드 마스크라고 하고요. 사운드 섀도우라고 하는 거는 내가 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사이에 무슨 구조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못 듣게 되는 게 사운드 섀도우예요.
이 연령에 기대되는 습득 정도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은 뭐가 다른 거죠? 글의 구조가 다른 겁니다. 글의 구조. 그래서 이 학생 B에게 적용한 거의 키워드, 제일 중요한 큰 주제는 뭐냐면 뭐에 따라? 글의 무엇에 따른? 글의 구조에 따라서 글을 이해할 때 사용하는 전략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보통 편측성 난청이라고 하면은 좀 더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보통 편측성을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는 한쪽은 정상, 한쪽은 난청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물론 이런 경우도 편측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엄밀하게 구분을 하면 근데 이제 비대칭성 난청이라고 하면은 평균 청력력치가 얼마가 기준이죠, 여러분? 정상이냐, 정상 아니냐는 26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양쪽 좌우 모두 뭐가 된 거예요? 손상된 거죠? 근데 어디 손상이 더 심해요? 우측이 더 심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비대칭적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크로스 보청기를 쓸 수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좋아요? 좌측이 더 좋죠? 그러니까 크로스 보청기의 원리는 똑같죠? 어느 쪽으로 들어간 소리가? 오른쪽으로 들어간 소리가 좌측으로 가서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좌측도 지금 귀가 안 좋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증폭이 될 수 있도록 일반 보청기의 원리를 같이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바이 크로스 보청기라고 하죠. 크로스 보청기 한번 나왔었으니까 바이도 한번 써보세요 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이유를 가에 근거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학생의 난청 상태를 써주시면 돼요. 양쪽 모두 난청이고 한쪽이 더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좋은 쪽에도 음을 증폭해주는 보청기의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 크로스 보청기를 쓴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장제 해결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이행해 나가는 과정과 방법상에 무엇을 훈련한다 그랬죠, 여러분? 절차. 그래서 학생 L에게 지도하는 절차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너는 이제 문제를 읽어. 문제를 해석해. 그 다음에 그걸 시각화해. 그 다음에 식을 세우고 계산하고 점검하는 거야. 라고 이 절차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슨 전략이라고 할까요? 문장제 응용 문제에서 인지 전략입니다. 인지 전략. 이거는 인지 전략의 그냥 하나의 예예요. 그래서 인지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에게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의 절차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앞으로 문장제 응용 문제가 너한테 주어지잖아. 그러면은 이 과정을 기억했다가 이거대로 푸는 거야 라는 절차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폐 강론에 보면 비디오 모델링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로 나온 거에 비해서 되게 많이 설명돼요. 왜? 매우 어떤 방식이죠? 시각적으로 자극을 그리고 시각적이고 비디오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자극 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디오 모델링을 잘 사용하자라고 이제 많이 제시가 돼요. 요거도 여러분 제가 학생 D의 특성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언어의 하위 요소 2가지를 5개 중에 쓰시라는 거예요. 그죠? 자바라 검사를 했는데 어휘 다양도가 낮았어요. 무슨 론? 의미론. 그죠? 그 다음에 학년 올라가더니 머리가 커졌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사실 어쩌면은 너 정말 머리가 되게 커졌다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너 나이 들더니 머리가 커졌네. 쟤 머리가 커졌네. 이거는 머리가 진짜 커졌다는 게 아니라 뭔가 성숙했다. 인지적으로 성숙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로 머리 둘레가 커졌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론일까요? 이것도 의미론이죠. 어떤 단어의 숨은 뜻 같이 은유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동그라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의미론이다. 그 다음에 부정문을 사용할 때 안과 못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해, 못 해, 안 가, 못 가. 그죠?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 부정문을 사용할 때는 이거는 문장, 구문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의미론과 구문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이런 의미론과 구문론 측면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오른쪽에 낱말 찾기 훈련이 나와 있고 발화 기법이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자발적인 발화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발화 기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낱말 찾기 훈련 먼저 보시면 여러분 이건 잘 아시죠? 그죠? 음소적 접근, 단서, 구문적 단서, 의미적 단서, 음양 음소적 단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영이라는 목표 단어를 가지고 의미적 단서를 써보시라고 했어요. 의미적 단서는 뭐만 쓰시면 돼요? 어떤 거 쓰시면 돼요?
반의어, 유사어, 동의어, 범주어, 이건 운동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뭐 이런 거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뭘 쓰실 수 있어요? 의미적 단서는 흉내 내셔도 되고요. 신체적인 어떤 움직임, 모양, 형태 이런 거 흉내 내도 되고, 아니면 기능이 있으면 기능을 얘기해줘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면 전부 다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발화기법. 요것도 이제 첫 회는 좀 간단한 거, 아주 기본적인 거죠. 교사가 점심 먹고 정리하면서 밥 잘 먹었으니까 양치질 해야 되겠다. 이건 무슨 기법? 혼잣말 기법. 이제 혼잣말 기법을 쓰고 평행적 발화 기법의 차이점 쓰라고 했어요. 키워드는 뭘까요? 이 답안의 키워드는 입장 차이. 발화 내용의 입장 차이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에 적용된 거는 교사 자신의 입장에서 발화한 것이고 평행적 발화 기법은 학생 입장에서의 내용을 발화로 이제 나타내어 준 것이다.